안녕하세요. 책안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파상의 단편 두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달걀을 품게 되는 투한 영감님의 이야기와 허영심 가득한 부인의 이야기가 담긴 목걸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투한 영감, 목파상. 투한 영감, 뚱뚱이 투한. 나는 좋은 술의 투한. 그는 바람돌이 마을의 술집 주인이다. 브랜디라면 앙투안 마슈브레라는 것은 이 마을을 둘러싼 십리 사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안 깊숙이 있는 부락, 도랑과 나무에 둘러싸인 노르망디 계통의 집 10채로 이루어진 그 보잘것없는 농부 마을을 영감은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집들은 잡초와 금자나로 덮인 움푹한 땅에 움츠리듯 서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마침 길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람돌이 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작은 새들이 이랑 속에 숨듯이 집들이 이 움푹한 곳을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은신처 덕택으로 마을은 바다 멀리서 불어오는 심한 바람, 불같이 태워버리고 겨울의 서리처럼 말라 죽게 하는 소금기 있고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을 전체는 브랜디에 관해서 앙투안 마슈브레의 영지 같았다. 이 밖에 그는 흔히 투안이라든지 나는 좋은 술의 투안이라고도 불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자주 입에 올리는 말 때문이었다. 우리 집의 이 좋은 술은 프랑스에서 제일이야. 물론 꼬냑을 말하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는 이곳 사람들을 그의 술, 그의 브랜디로 적셔왔다. 그 까닭은 투안 영감님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는 식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브랜디야 사위님, 뱃속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네. 몸에 이렇게 좋은 것은 둘도 없어. 그는 누구에게나 사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실은 시집 보낸 딸도 앞으로 시집갈 딸도 없었다. 그렇다. 누구든지 브랜디의 투안, 즉 군에서 첫째가는 뚱뚱이, 아니 도에서 첫째가는 뚱뚱이를 알고 있었다. 그의 조그만 집은 어이없을 만큼 좁고 천장도 낮아서 그 커다란 몸집을 넣기에는 무리였다. 그는 문간 곁에 서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가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이 나타날 때마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나는 좋은 술에 투하는 손님이 가게에서 마실 때마다 작은 컵으로 한 잔 대접받는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술집 간판에는 술친구들의 휴식처라고 씌어 있었고 투안 영감은 이 지방 첫째가는 술친구였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즐기기 위해 페캉이나 몽티빌리에로부터 손님이 찾아왔다. 아무튼 이 뚱뚱한 사나이는 무덤의 비석이라도 웃기게 할 기세였다. 그는 상대를 화나지 않게 놀려대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가르친다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의 굵은 허벅다리를 탁탁 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듣는 이는 그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고 웃어대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왔다. 술을 권하면 장난스러운 눈으로 기쁜 듯이 웃으면서 술을 전부 마셔버린다. 그 기뻐하는 모습은 두 가지 즐거움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하나는 얻어마시는 즐거움이며 또 하나는 얻어마시면서도 돈을 실컷 긁어내는 즐거움이다. 이웃의 장난꾼이 가끔 그에게 묻는다. 토한 영감님, 당신은 왜 마누라를 마셔버리지는 않나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두 가지 까닭이 있지. 첫째는 깍쟁이가 되어 그래. 둘째는 병에다 넣을 수도 없자는가. 그릇으로 마시려면 내 아랫배가 잘 구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다음에 그와 그의 아내와의 입다툼이 또한 볼만했다. 그것은 기꺼이 자리값을 치르고 싶을 만한 만담이었다. 결혼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둘은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었다. 투안이 조금 놀려댈 뿐인데 마누라 쪽은 곧 화를 내는 것이다. 그녀는 황새처럼 큰 걸음으로 걷고 마르고 납작한 몸통 위에 성남 부엉이와 같은 얼굴이 얹혀 있다. 가게 뒤의 작은 뜰에서 날마다 닭을 살찌게 하는 그녀의 솜씨는 소문났다. 폐캉의 부자들도 손님 접대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려면 투안 할멈의 암탉을 사와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할멈으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기분이 언짢아서 만사에 대해 언제나 불평투성이었다. 세상 일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였는데 특히 자기 남편이 우라통의 씨앗이었다. 그녀에게는 영감에 명랑한 것, 소문난 것, 튼튼한 것, 살찐 것 등 모두가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투안 할멈은 투안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해서 건달 다루듯이 하고 있었다. 그녀가 화가 치밀어 이렇게 고함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당신 같은 볼록배는 돼지우리가 알맞아요. 그렇게 비계만 붙어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게 뻔해요. 그러고는 다시 남편의 얼굴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뚱뚱보는 이제 곧 쌀부대처럼 터져버릴 거예요. 투아는 배를 두드리면서 유쾌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젠장, 암탉 할멈, 판자처럼 납작한 주제에 닭처럼 살 좀 찌는 게 어때? 좀 더 수고를 해줘야겠어. 그러고는 양소매를 통나무 같은 팔뚝까지 걷어 올리면서 그는 덧붙인다. 저봐 할멈, 닭볕이 나오는군. 닭볕이 나와. 술 마시는 패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몸을 비틀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바닥에 침까지 내뱉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두고 보라니까요. 쌀부대처럼 터지고 말 거예요. 그녀는 주정뱅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맞서서 화를 내고는 물러간다. 사실 투아는 놀랄 만큼 뚱뚱 보였다. 두껍게 비계가 붙어 있고 얼굴은 새빨갛게 되어 할딱거렸다. 죽음의 신이라는 놈은 살찐 인간에 대해서는 장난스런 수작과 익살스런 흉계로 실컷 즐기고 천천히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엔 백발이나 빼빼 마른 몸이나 주름살 또는 날마다 쇠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내 놀랐어. 아주 변해버렸어. 라고 깜짝 놀라 무심결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에 한해서만은 뚱뚱하고 괴물스러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불그락푸르락하고 공기에 의해 부푼 듯한 겉보기에는 인간다운 건강한 모습을 주어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손을 댄 모든 인간은 흉측하고 불쌍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의 경우는 깔깔 웃고 싶을 만큼 괴상한 보기에도 즐거운 모습이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고 봐요. 투안 할멈은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투안은 쓰러져 아주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뚱보 투안을 가게와 칸막이 하나 사이인 작은 방에 눕혔다. 곁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고 술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그의 몸, 그 거대한 몸은 움직이거나 들어 올리기가 어렵고 가만히 못 박혀 있었지만 머리만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굵은 다리를 얼마간 움직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드디어 그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나는 좋은 술의 투하는 낮이나 밤이나 침대에 누운 채였고 그 침대도 일주일에 한 번 옮겨 놓을 뿐이었다. 더구나 매트리스를 한 번 뒤집을 때도 4개의 손발을 가지고 이 술집 주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4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도 그는 역시 명랑했다.
다만 그 명랑함이 여태까지와는 달리 조심성이 눈에 띄고 하루하루 더 심하게 닭이 울어대듯 고함치는 마나님 앞에서 뭔가 겁에 질린 데가 있었다. 흥! 이 뚱보 밥벌레야! 이 건달패야! 놀고 먹는 주정뱅이야! 그 꼴이 뭐람? 보기 좋군! 그는 이제 재차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할멈이 등을 보이면 눈을 깜빡이면서 침대 속에서 얼굴을 돌릴 뿐이었다. 불쌍하게도 이런 몸짓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동작을 큼직하게 오른쪽으로라든지 왼쪽으로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제 투한 영감의 최대의 즐거움은 가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술친구들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벽 너머로 이야기를 거는 것뿐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서희님, 셀레스탱이지? 그러자 셀레스탱 마루아젤이 대답한다. 투한 영감, 나요. 자, 뚱보 토끼님, 이제 달리기는 할 수 없는 건가? 나는 좋은 술의 투한이 말한다. 달리기 말인가? 아직 조금 무리야. 그러나 이렇게 날씬해졌어. 팽팽하고 말고. 마침내 그는 사이좋은 패드를 자기 방에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들 그를 상대해 주기는 했지만 자기만 빼고 침대 둘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기란 괴로운 일이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서인이 나의 좋은 술을 못 마시다니 이건 정말 초상집 밤새기와 같네. 다른 액체는 듬뿍 얻어 마시면서도 그것만 못 마신다니 울적해서 못 견디겠군. 그러자 토한 할멈의 부엉이 같은 얼굴이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고함치는 것이다. 꼴 좋아요. 그 게으름뱅이 뚱보의 얼굴. 돼지처럼 먹이고 씻기고 청소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 할멈의 모습이 사라지면 빨간 깃털의 수탉이 자주 창가에 날아올랐다. 그러고는 둥근 눈으로 이상한 듯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꽃기요 하고 목청을 내뿜는 것이었다. 또 암탉 한두 마리가 침대 밑에까지 날아 들어와서 마루에 흘린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을 때도 있었다. 나는 좋은 술에 투하는 술친구들은 마침내 매일 한낮이 지나면 가게 오른 제쳐놓고 뚱보의 침대 둘레에 모여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누워있다고는 하지만 유명한 익살꾼인 투하는 아직도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말주변꾼에게 걸리면 악마라도 웃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의 술친구가 매일 얼굴을 마주했다. 키도 크고 빼빼 마른 데다가 사과나무처럼 조금 꼬인 셀레스탱 마루아젤, 족제비와 같은 코를 하고 여우처럼 빈틈이 없는 키가 작고 바싹 마른 프로스테르 오르라벨, 결코 입은 열지 않은 주제에 역시 기쁜 표정의 세제르 포멜이다. 그들은 뒤뜰에서 널판지를 한 장 갖고 와서 침대가에 얹어놓고 도미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대열전으로 2시에서 6시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투한 할멈은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다. 살찐 게으름뱅이 남편이 침대 안에서조차 도미노 따위를 벌이며 변함없이 즐기고 있는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자 할멈은 사납게 뛰어들어 널판지를 뒤엎고 게임 도구를 가게 쪽으로 가져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계덩어리를 먹여 살리는 것만도 고마울 텐데 하루 종일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비웃듯이 놀고 지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구실이었다. 셀레스틱 마루아젤과 세제르 포멜은 순수히 물러서나 프로스페르 오르라빌은 할멈을 놀려대면서 할멈이 화내는 것을 보고 몹시 재미있어 했다. 어느 날의 일이다. 늘 그렇듯이 할멈이 까닭없이 화내는 것을 보고 오르라빌은 말했다. 이봐요 할멈, 내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할멈은 올빼미 같은 눈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했다.
당신 남편님은 침대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품속이 부뚜막처럼 따뜻할 거요. 그래서 나 같으면 달걀이라도 품게 해주겠어요. 할멈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놀림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농사꾼의 장깨 많은 듯한 기다란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르라빌은 계속 말했다. 한쪽 팔에 5개, 또 한쪽 팔에 5개 품게 하고 같은 날 암탉에게도 품게 하면 저절로 병아리를 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님의 병아리를 암탉한테 갖고 가서 키우게 하면 되는 거요. 어때요, 할멈? 그래서 꽃기호도 불어나지요. 할멈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르라빌은 대답했다. 할 수 있을까라니 안 될 리가 있나요? 따뜻한 상자 안에 넣어도 병아리를 까요. 침대도 똑같은 거요. 할멈은 이런 이치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조용히 물러갔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할멈은 앞치마에 달걀을 가득 담고 투안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노란 암탉에게 달걀을 10개쯤 품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10개 가져왔어요. 깨지지 않도록 잘해요. 투아는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 어쩌자는 거야? 할멈은 대답했다. 게으름뱅이 당신에게 달걀을 품게 해주려고요. 그는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런데 할멈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자 화를 냈다. 그 굵은 팔에 달걀을 품고 자기의 열로 병아리를 까다니 그런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끝내 버티었다. 그러자 할멈은 분연히 잘라 말했다. 당신이 알을 품지 않는 한 수투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두고 봐요. 투아는 걱정이 되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오의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는 할멈을 불러보았다. 이봐 할멈, 수투는 다 됐어? 그러자 할멈은 부엌에서 고함을 쳤다. 게으름뱅이 뚱뚱이, 당신에게 줄 슈트가 어디 있어요? 그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불쌍하게도 필사적으로 부탁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자 욕을 퍼부어댔다. 또 덮어놓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엎치락거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침대 속에서 양쪽 겨드랑이에 5개씩의 달걀을 품는 신세가 되자 겨우 슈트를 얻어먹을 수 있었다. 술 친구들이 왔을 때 모두들 그가 몸이 나빠진 것이라고 믿었다. 이상할 만큼 얌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투아는 전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것이었다. 이봐, 팔이라도 묶였나? 오를라빌이 물었다. 투아는 대답했다. 어쩐지 어깨가 굳어서 잘 되지 않네. 갑자기 가게에 사람이 들어오는 낌새가 있었다. 게임을 하고 있던 패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동장이 서기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좋은 술을 2잔 주문하고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투아는 벽에 귀를 갖다 대려고 했다. 그래서 달걀이 있다는 것을 잊고 급작스레 오른쪽 오르를 했기 때문에 달걀이 눌려 깨지고 말았다.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냈기 때문에 투안 할멈이 달려왔다. 그리고 사태를 알아차리자 단숨에 혼니부를 벗겨냈다. 처음에 할멈은 화가 치밀어서 막대기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막히고 남편의 옆구리에 둘러붙은 노란 얼룩을 보고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면서 중풍을 앓는 몸 위에 뛰어올라 우물가에서 빨래를 빨 때처럼 남편의 배를 맹렬한 기세로 방망이질을 했다. 양손을 교대로 북치는 토끼 다리처럼 재빠르게 퍽퍽 둔한 소리를 내면서 내리쳤다. 투안의 술친구들은 숨이 막힐 만큼 웃어댔고
기침을 하고 딸꾹질하며 크게 외쳐댔다. 간이 콩알만해진 뚱뚱이 남편은 조심스럽게 마누라의 공격을 피하려고 했다. 다른 쪽 옆구리에 품고 있는 달걀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투아는 졌다. 도미노 게임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모두 단념하고 달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달걀을 한 개 깨뜨릴 때마다 할멈은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운 채 가만히 있었다. 새의 날개와 같이 양팔을 들어 올려 흰 껍질 속에 들어있는 닭의 씨앗을 자기 몸으로 덮이고 있었다. 말도 크게 하지 않았다. 마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닭장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란 암탉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마나님에게 물었다. 노란 암탉놈 먹이는 먹었나? 할멈은 암탉에게서 남편에게로, 남편에게서 암탉에게로 오가면서 침대 속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조그마한 병아리들에게 마음이 쓰여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웃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그러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투안에게로 찾아와서는 그동안의 과정을 물었다. 그들은 병자를 병문할 때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와서는 흥미있게 물었다. 몸은 어떤가? 투아는 대답했다. 아, 좋아져 가네. 하지만 이렇게 뜨뜻해서는 두 손 들고 말겠어.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듯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마나님이 몹시 흥분하여 찾아와서 고함을 쳤다. 노란 놈이 7마리 깠어요. 망가진 것이 3개 있고. 투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기 쪽은 몇 개일까? 그는 물었다. 이쪽도 곧 될까? 마치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여자처럼 걱정이 대단했다. 할멈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묵뚝뚝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기다렸다. 병아리를 깔 시기가 가까워진 것을 들은 술친구들은 걱정스러워 허둥지둥 달려왔다. 어느 집에서든 그 소문은 대단했다. 이웃집으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3시쯤 투아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요즘은 하루의 반을 이렇게 잠든 듯이 지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오른팔 아래쪽이 보통 때와는 달리 간지러워서 눈을 떴다. 곧 왼손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노란 베네털로 감싸인 짐승을 쥐었다. 그것은 손가락 사이에서 꿈틀꿈틀 움직였다. 몹시 감동한 투아는 소리를 질렀다. 손에서 빠져나간 병아리는 가슴 위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술꾼들은 방 안으로 몰려들어와서는 투안을 둘러싸듯이 원을 만들었다. 할멈이 달려와서 남편의 수염 밑에 움츠리고 있는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이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다. 열려진 창문에서는 갓 태어난 병아리를 부르는 노란 암탉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투아는 감동과 불안과 걱정으로 온몸이 땀에 축축하게 젖은 채 소곤거렸다. 이것 봐, 왼팔 밑에 또 한 마리 있어. 마나님은 빼빼 마른 큰 손을 침대 속에 쑤셔 넣어서 산파와 같이 신중하게 2번째 병아리를 꺼냈다. 둘레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싶어 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고는 마치 신기한 것이라도 보는 것처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20분쯤 지나도록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곧 4마리가 동시에 껍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와 하고 환성을 질렀다. 투아는 잘 해냈다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 이 진기한 어버이 관계가 자랑스러워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뭐라 해도 이런 일은 좀처럼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 6마리야.
세례를 받게 하려면 대단하겠군.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웃어댔다. 다른 사람들은 가게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서로 물었다. 몇 마리지? 6마리라네. 투안 할멈은 이 새로운 가족을 암탉한테로 데리고 갔다. 암탉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깃털을 곤두세우고 날개를 힘껏 폈다. 그리고 자꾸자꾸 불어나는 병아리들을 감싸려 했다. 아니, 또 한 마리야. 투안이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3마리나 있었던 것이다. 실로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병아리는 저녁 7시에 껍질을 깼다. 달걀은 전부 병아리를 깐 것이다. 투아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어깨에 짐을 내리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귀여운 병아리의 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입술로 병아리를 질식시킬 뻔했다. 이 마지막 병아리만은 이튿날까지 침대에 남겨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기 품에서 깐 이 작은 동물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할멈은 남편의 필사적인 부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병아리와 같이 데려가 버렸다. 구경꾼들은 넋을 잃은 채 이 일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오르라빌이 물었다. 이봐, 투안 영감, 맨 첫놈으로 수투 요리를 할 때는 나를 불러주겠지? 수투라는 말을 듣자 투안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뚱뚱이 투안은 대답했다. 물론 불러주고 말고 사인님. 목걸이, 모파상. 가난한 월급쟁이의 가정에도 마치 운명의 신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이 태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녀도 그러한 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는 지창금도 없었고 유산이 굴러들어올 가망도 없었다. 부자가 아닌지라 명문 집안의 남자와 알게 되어 이해받고 사랑받고 결혼한다는 따위의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문교성의 하굣갈리와 결혼한 것이다. 옷치장을 하려 해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신분이 낮은 것처럼 생각되어 불행한 기분이었다. 여자라는 것은 성이나 혈통이 문제되지 않는다. 아름답고 애교 있고 매력적이면 그것이 태생이나 가문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의 기품, 멋을 내는 본능, 민첩하게 돌아가는 머리가 여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동네 아가씨라도 귀족의 가마를 타고 시집갈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마음껏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언제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살림살이가 가난한 것도 벽이 근사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의자가 달아빠진 것도 깔개가 더러운 것도 모두가 괴로움의 씨앗이었다. 똑같은 가문이라도 다른 여자라면 깨닫지 못할 이러한 일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부르타뉴 태생의 하녀가 보잘것없는 가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픈 후회와 어처구니 없는 꿈이 눈을 뜨는 것이었다. 그녀가 공상하는 꿈은 동양풍의 벽걸이를 둘러치고 청동의 높은 촛대가 빛나는 아늑한 난로의 따스함에 졸음이 오는 듯한 반바지 차림의 당당한 두 사람의 하인이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서 꾸벅거리고 있는 소리 하나 없는 응접실의 광경이다. 또 그녀가 공상하는 큰 살롱은 고대의 비단 휘장이 쳐지고 고상한 가구 위에는 비싼 골동품이 즐비하게 놓여 있으며 화려한 느낌의 작은 살롱은 향기로움이 넘치고 5시에 차 마시는 시간에 사이좋은 친구들과 짓거리는 데 쓰인다. 그 친구들도 모든 여자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유명한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저녁 식사 때마다 사흘이나 빨지 않는 식탁보가 덮인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남편이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고 큰 소리로 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수프로구나. 정말 이것 이상은 없어. 라고 하면 그녀는 화려한 만찬이나 번쩍번쩍 빛나는 은식기, 동화 속에 있는 숲의 전설의 인물이나 진귀한 새따위가 그려진 벽걸이를 생각하지 않고는 못 견뎠다. 또한 멋진 접시에 수북이 담긴 맛있는 요리나 홍송어의 장밋빛 고기라든지 뇌조의 날개죽지 등을 뜯으면서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주고받는 회화도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나들이 옷이나 보석 등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좋아했다. 그런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여학교 시절 동급생이었는데 지금은 만나러 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비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녀온 후 며칠 동안은 섭섭하고 분하고 풀이 꺾이고 슬퍼서 눈물이 마냥 흐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남편은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줄 멋진 것을 가지고 왔어. 그녀는 서둘러 겉봉을 자르고 속에서 인쇄물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문교상 및 조르주 랑포노 부인은 누아젤 부부에 대해 1월 18일 일요일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해 주시도록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남편이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보기 싫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보, 나는 당신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밖에 나간 일도 없고 이거야말로 멋진 기회가 아니오? 이걸 손에 넣으려고 아주 애먹었어. 모두들 이것을 갖기 원하고 탐을 냈어. 보통 사람들한테는 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야. 높은 사람들도 모두 얼굴을 내민단 말이지.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뭘 입고 가라는 거죠? 그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좀 더듬거렸다. 영국을 보러 갈 때 입는 드레스가 있을 텐데 그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는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두 방울의 커다란 눈물이 눈가에서 입가로 천천히 흘러 떨어졌다. 그는 어물거렸다. 왜 그래? 아니,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눈물로 젖은 뺨을 닦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만 나들이 옷이 없으니 그 초대장은 저보다도 옷이 많은 부인을 가진 친구에게 드리세요. 그는 매우 실망하여 대답했다. 마틸드, 입을 만한 드레스라면 값이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다른 날에도 입을 수 있는 아주 산뜻한 맞춤이면 말이야. 그녀는 얼마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여러모로 계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면 이 알뜰한 하급 관리에게 안 된다고 거절당하거나 놀라 소리치는 일이 없이 끝날까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간신히 주저하는 듯이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400프랑 정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조금 안색을 바꾸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마침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돈으로 엽총을 사서 이번 여름에 친구 몇 사람과 낭테르 들판에 사냥을 갈 생각이었다. 그 친구들은 일요일이면 그곳에 종달새를 사냥하러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좋아, 알았어. 400프랑 내지. 좋은 드레스를 맞춰야 돼. 파티 날이 가까워왔다. 그런데 누아젤 부인은 슬픈 듯이 걱정스럽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드레스는 이제 소매를 꿰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요 며칠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보석이 하나도 없어서 곤란해요. 몸에 붙일 것이 전혀 없으니 말이에요. 아주 가난뱅이처럼 보일 거예요. 차라리 파티 같은 데 가지 않는 게 좋을지 몰라요. 그는 대답했다. 꽃을 꽂으면 어때? 지금 계절이면 오히려 멋지지 않을까? 10프랑만 있으면 예쁜 장미를 두세 송이 정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만이 가난해 보이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외쳤다. 당신은 정말 바보야. 친구인 포레스티에한테 가서 보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아주 친하게 지내니 그런 정도에 들어줄 텐데. 그녀는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맞아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한테 가서 곤란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옷장으로 가서 커다란 보석함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루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자, 아무거나 골라봐. 처음에 그녀는 몇 개의 진주 목걸이를, 다음에는 금의 보석을 몇 개 받고 멋지게 세공한 베네치아 제품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개의 목걸이를 걸어보았다. 모두 마음에 들어 어느 것도 벗어놓기가 싫었다. 그녀는 자꾸 물었다. 이제 또 없어? 있지 않니? 내가 찾아보렴. 난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 없으니 말이야. 마침내 그녀는 검은 공단이 펼쳐진 상자 속에 들어있는 훌륭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걸어보고 싶어서 심장이 뛰었다. 그것을 꺼낼 때에는 손이 떨렸다. 옷깃을 세운 드레스 모기의 둘레에 걸쳐 보았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황홀해져서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염치를 차리며 주저하는 듯이 물었다. 이것이 좋겠는데 빌려주겠니? 그럼 좋아. 그녀는 친구의 목을 팔로 감으며 정신없이 입 맞춘 후 보석을 안고 도망치듯 돌아왔다.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다. 루아젤 부인은 대성공이었다.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숙하며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는 즐거움에 벅차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모든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이름을 묻고 소개받기를 원했다. 장관을 보지 않은 높은 사람들도 모두들 그녀와 춤추고 싶어 했다. 장관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녀는 황홀하여 자기를 잊고 기쁨에 취하여 춤을 추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승리와 성공의 자랑스러움에 젖어 이제 아무 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진 인사말, 칭찬하는 말, 마음속에 눈뜬 갖가지 꿈,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완전한 성공이 만들어낸 행복의 구름 같은 것에 휩싸여 버렸다. 새벽 4시쯤 돼서야 그녀는 돌아가게 되었다. 남편은 밤중부터 사람이 드문 작은 살롱에서 들뜬 아내들과 떨어져 있는 3명의 동료와 함께 잠들어 버렸다. 남편은 돌아갈 때를 위해 일부러 가지고 온 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옷은 돋보이지 않는 평상복으로 그 볼품없음이 무도회의 우아한 드레스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 호화스러운 모피를 입은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서둘러 달아나려고 했다. 누아젤은 달아나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 여보, 기다려요.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리겠어. 곧 마차를 불러오겠어. 그러나 그녀는 들은 채 만체하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큰 길에 나왔을 때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차를 찾으러 나섰다. 멀리서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외치면서 마구 뒤를 쫓아갔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누아젤은 단념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생강 쪽으로 내려갔다. 겨우 강변 있는 곳에 이르러
낡은 통마차를 찾아냈다. 파리에서는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마치 대낮에는 그 형편없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 마차가 마르틸가에 있는 아파트 입구까지 그들을 실어다 주었다. 그들은 서글픈 기분이 되어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들의 방까지 갔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모든 것의 끝장이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일은 10시에 관청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어깨에 걸치고 있던 옷을 벗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던 것이다. 옷을 벗던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남편 쪽을 돌아다 보았다. 어떡하지? 포레스티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누아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몸을 곤두세웠다. 아니 뭐라고? 설마 그런 일이? 두 사람은 드레스와 망토의 옷깃 속과 주머니 등을 뒤져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남편은 물었다. 무도회에서 돌아올 때 목에 걸고 있었던 게 확실하지? 확실해요. 관저에 현관 있는 데서 만져보았으니까요. 만일 길에서 떨어뜨렸다면 소리가 났을 텐데 틀림없이 마차 안일 거야.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 번호를 외고 계세요? 아니, 한데 당신도 확인하지 않았어? 확인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낙심하여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아젤은 옷을 다시 입었다. 그는 말했다. 찾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걸어온 데를 찾아봐야겠어.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파티복을 입은 채 방에 남았다. 누울 힘도 불을 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7시쯤에 남편이 돌아왔다. 역시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경찰에 연락하고 신문사에 가서 현상 광고를 부탁하고 합승마차 회사에 가보았다. 행여나하고 생각되는 곳은 모두 돌아다녔다. 그녀는 이 무서운 재난에 직면하여 온종일 넋이 나가 있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에 누아젤은 몹시 지쳐서 볼이 쑥 들어간 창백한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게 좋겠어. 목걸이의 걸쇠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고치러 보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손을 써보지. 그녀는 남편이 말한 대로 썼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5년이나 늙어버린 느낌의 누아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과 똑같은 다른 것을 구해야겠소. 이튿날 그들은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지고 그 안에 적혀있는 이름의 보석상을 찾아 나섰다. 보석상은 장부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부인, 이 목걸이를 판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다만 상자는 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석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 헤맸다. 그들은 애가 타고 걱정되어 병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간신히 팔레루아얄의 어떤 가게에서 잃어버린 목걸이와 꼭 닮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다. 4만 프랑은 받아야 하나 3만 6천 프랑에 팔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석상에 3일 동안 팔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2월 말까지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았을 경우에는 3만 4천 프랑에 사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누아젤에게는 부친이 남겨준 1만 8천 프랑의 유산이 있었다. 모자라는 돈은 빌리기로 하였다. 그는 한 사람으로부터 3천 프랑, 또 한 사람으로부터 500 프랑, 그리고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하는 식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빌렸다. 그들은 어음을 쓰고 모든 것을 담보물로 하여 고리채를 얻기 시작하고 여러 종류의 대금업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의 장래를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갚아질지도 모를 것에 서명을 했다. 그리하여 얼마 전의 고생이나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어둡고 가난한 생활이나 모든 물질적 결핍과 정신적 고통의 앞날에 위협을 받으며 새로운 목걸이를 사기 위해 보석상의 카운터에 3만 6천 프랑의 돈을 내놓았던 것이다. 누아젤 부인이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갔을 때 포레스티의 부인은 언짢은 듯이 말했다. 좀 더 빨리 돌려줬어야지. 곤란하잖아. 이걸 쓸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누아젤 부인은 상자를 열어보면 어쩌나 해서 몹시 걱정했는데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것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자를 열어본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할까? 도둑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누아젤 부인은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경험했다. 어쨌든 그녀는 갑자기 악착 같은 결심을 했다. 어떻게 하든 무서운 빚만은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녀는 내보냈다. 집도 지붕 및 다락방을 빌려서 옮겼다. 그녀는 힘겨운 청소일과 더러운 부엌일도 스스로 했다. 그릇을 씻고 기름으로 더러워진 접시와 냄비 바닥을 닦으며 장밋빛 손톱을 망쳐버렸다. 더러워진 속옷, 셔츠 등을 세탁하고 걸레를 빨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큰 길까지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고 물을 길어 올렸다. 숨쉬기 위해 한 층마다 멈추어 섰다. 동네 아낙네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팔에 바구니를 들고 값을 깎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 날마다 어음 지불을 하거나 다른 어음으로 옮겨 쓰거나 또는 기한을 연기하기도 했다. 남편은 저녁이면 어느 상인의 장부 정리를 돕고 밤이면 1페이지당 5수를 받고 글을 깨끗이 써주는 일을 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서야 고리채 이자와 그것에 대한 복리에 이르기까지 빚을 모두 갚을 수가 있었다. 누아젤 부인은 이제 할머니 같았다. 가난한 살림에 익숙해져 튼튼하고 거친 아낙네가 되었다. 머리 손질도 하지 않고 치마가 구겨져도 개의치 않으며 새빨간 손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물을 퍼부어 마루를 닦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관청에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킬 때에는 가끔 창가에 앉아서 옛날 파티의 일,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던 그 무도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인생이란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변하기 쉬운 것인가. 얼마나 하찮은 일로 성공을 하고 혹은 실패를 하는 것일까. 어느 일요일의 일이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의 작업을 마치고 숨을 돌리기 위해 쌍젤리제 거리를 산책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에 넘쳐 있었다. 누아젤 부인은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말을 걸어볼까?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빚을 갚아버린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해도 좋다. 아무것도 꺼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잔. 상대는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이런 동네 여자가 매우 친한 것처럼 부르는 것에 놀란 듯이 어물거렸다. 아니, 아주머니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닌가요? 아니야, 마틸드 누아젤이야. 친구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마틸드라고? 너 아주 변했구나. 너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난 형편없는 생활을 했어. 더구나 가난으로 죽도록 고생했지. 그건 내 탓이었어. 내 탓? 어째서?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 장관이 초대 파티에 나가기 위해 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준 일을. 기억하지. 그래서? 난 그것을 잃어버렸었어. 뭐라고? 너도 그걸 내게 돌려주었잖아.
너에게 돌려준 것은 그것과 비슷했지만 실은 다른 것이었어. 그래서 그 목걸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데 10년이나 걸렸어. 이해해 주겠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저금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다 갚아버렸지. 말하자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에 다른 것을 사서 돌려주었다는 거지? 그래, 넌 알아차리지 못했니? 꼭 닮았었지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한 순진스러운 기쁨을 얼굴에 띠고 미소 지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몹시 감동하여 친구의 양손을 꽉 쥐었다. 불쌍한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거였다고.